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오늘 MDL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경고 사격이 이뤄졌고요. 경고 사격이 있은 뒤에 북상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에 지뢰를 매설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요. 9.19 군사합의 파기 후 올 1월 GP 경계 초소를 복원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전선 지역에서 대전차 방벽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북한의 전방 지역 관련해선 동향이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오늘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고요. 경고 사격 후에 북상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의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에 북한이 지뢰 매설 작업을 했고요. 이 지뢰 매설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이 좀 부상을 입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이 작업 도중에 지뢰 폭발이 있었다는 거고요. 지뢰가 폭발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이 작업 지역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전방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사 분계선을 북한군이 침범하는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오늘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날인데 오늘 침범을 했고 경고 사격에 북상을 했고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후 전방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벌였고 이 매설 작업 중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이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하죠. 24년 만에 평양 방문인데요. 이르면 오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면밀히 주시한 뒤에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오늘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개원의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환자를 저버린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여름 전당대회를 앞둔 여야 모두 어대한, 어대명 이런 1인 대세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에 맞서는 대항마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시사정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전면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서 다른 대형 병원으로도 의료계 집단 행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일반 병의원들도 집단 휴진에 들어간 거죠? 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병의원들도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사전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예고 없이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 빅5 소속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휴진에 동참합니다. 의협은 어제 대국민 호소문에서 집단 휴진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재논의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수정,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등 3가지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개원의를 담합행위에 동원했다며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네, 대형 병원의 교수들은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오늘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합니다. 전체 인원 가운데 60%가 넘는 2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4일부터도 추가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아산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휴진에 창성하는 응답이 290여 명으로 전체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진을 하고도 정부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휴진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기한 휴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제부터 일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4개 광역별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고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손해를 보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미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또다시 고통과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의 대학병원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휴진에 동참한 동네 병의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부산 지역 의료계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총파업에 동참한 부산 지역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얼마나 되죠? 네, 파업에 동참한 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교수 270명 가운데 18명이 오늘 하루 휴진 의사를 밝히고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비율로는 6%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휴진아 교수 대부분이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날이어서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동아대병원에서도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는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은 지난주 예상치보다는 크게 저조합니다. 부산대병원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3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가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아대 병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집단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오늘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2,600여 곳 가운데 87곳으로 휴진 신고 명령 대상 가운데 3.3%를 차지합니다. 일부 동네 의원과 병원 등이 휴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기 진료가 필요하거나 수술 예정인 환자와는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실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부산시 의사회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와 부산의료원 진료 시간을 오늘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병원에서 YTN 최상입니다. 이 같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고발과 업무 정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등 병상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불법 진료 거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도 강경책을 냈군요. 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의사면허 제도로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 권한을 주는 만큼 의사들의 법적 의무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헌일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들의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며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역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 현장 점검과 체증을 거쳐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와 교사금지 명령서를 보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를 향해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를 전제로 정부의 정책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문제는 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야간, 휴일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위를 필수 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환자별 맞춤형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암 환자 치료를 돕고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통해선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수집해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료계 집단 휴진의 정치권이 뒤늦게 해법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휴진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환자 단체를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뒤늦게 대책 찾기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휴진에 들어간 서울의대 산하 병원 4곳 가운데 한 곳인 보라매 병원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유한 의원, 한지아 간사 등이 참석해 병원장을 면담하고 휴진 현황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인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의정 갈등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최대한 현장에 가서 교수들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개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당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한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의료계 내에서도 창구가 다양해 목소리가 다 다르다며 전공의와 교수 등을 상대로 맞춤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는 여러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정 갈등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국민의힘에 복지위 전체회의 참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복지위 위원들은 내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료계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하는데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복지위 회의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결정 과정과 의료대란 수습 대책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 내부 분위기도 알아보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죠. 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다른 당권 주자들도 연일 견제구를 던지며 몸풀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당권 출마 여부를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일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는데요. 역시 YTN과 통화에서 총선을 패배시킨 장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한다며 전당대회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실험 무대가 아니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 역시 고민 중입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소명을 고려해 불출마하기로 했는데요. 안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의정 갈등과 연금 개혁 등 국가적으로 주요 현안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당권 투쟁에 나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당 개혁을 위해 논의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여론을 당내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을 겨냥해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전히 답이 없는 건가요?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협상은 불발됐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의 원구성 강행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건 반헌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게 한 달을 훌쩍 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에 강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면서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단독으로 상임위 회의들을 열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관련한 입법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21일엔 법사위에서도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데요.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무리하게 상임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폭염에 이어서 이제 장마가 옵니다. 올해 장마가 지난해보다 6일 빠른 내일 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에 가진 수시 브리핑에서 내일 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제주도 장마는 지난해보다 6일 빠르지만 예년과는 같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오늘 오전 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묻고 전차를 막는 방벽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합참은 이들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방송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습니다. 합참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북한이 분계선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작업 활동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북방 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서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지뢰를 묶거나 전술도로를 보강하고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이 불모지를 조성하거나 지뢰 작업을 하면서 수차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활동이 북한군과 북한 주민의 월남 및 귀순 차단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을 소위 국경선화하기 위한 활동과의 연계성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기상과 작업병력,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작업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전선 지역 일대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북한군의 전선 지역에서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푸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번 방북 기간에 여러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며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에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친선과 협조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에는 북한의 대대적인 환영사와 함께 푸틴 대통령의 기고글이 실렸고 우리 정부는 면밀히 주시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이 오늘자 노동신문 일면에 북러 간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우선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이 북한과 러시아의 선린 우호 관계를 새로운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 사설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제목 아래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와의 뿌리 깊은 친선과 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자주와 국제적 정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의 한 전호에 서 있다며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특수군사 작전은 주권적 권리와 국가의 존엄,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전쟁 도발 책동에 가공할 핵 억제력으로 맞서나가고 있는 인민의 투쟁에 러시아가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일면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고글이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란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이 글에는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제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유라시아에서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 협조 발전, 과학활동 활성화 등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북러 정상이 서명할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공식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북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올 메시지와 양국 협력 정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북러가 이른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우려를 바탕으로 최근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란 경고성 소통을 전했고, 만약 북러 관계가 예상보다 많이 진전돼 실제 비슷한 조약이 체결된다면 한러 관계는 크게 악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소련군 추모 해방탑에 헌화하는 등 1박 2일 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타스 통신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극동 사하공화국 야쿠츠크에서 3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저녁 때 이동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일정은 이틀째부터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식 환영식, 의장대 사열 등을 마치고 회담을 시작합니다. 회담 뒤에 양국 정상은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형식이 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때는 없었던 행사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산책과 다도를 겸한 1대1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비공식 회담에 긴 시간이 할당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양측 대표단 일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담과 별도로 양 정상은 1대1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산책과 다도를 하는 동안 독대하며 둘만의 밀담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측 프로그램도 관람할 예정인데 우샤코프 보좌관은 엄숙한 콘서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할 계획인데 김일성, 김정은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방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마지막 연회에서 차례로 연설한 뒤 공항으로 함께 이동하며 가는 길에 러시아 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에 들를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국빈 방문지인 베트남으로 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머무르는 시간은 만 하루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제공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의 이번 방북 자체는 걱정되지 않지만 북러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의 반대급부가 제공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t just because of the impacts it's going to have on the Ukrainian people, because we know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re still being used to hit Ukrainian targets, but because there could be some reciprocity here that could affec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무부는 북러 밀착이 미국만의 걱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독립, 전 세계 비확산 체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두 나라 협력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don't believe any country should support this deepening relationship, and we will continue to call for Russia to respect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번 방북을 푸틴과 김정은의 외로운 브로맨스라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토 사무총장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론하며 나토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우방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therefore invited the leaders of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NATO summit in Washington next month. 백악관은 북러 협력의 범주와 결실을 지금 시점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던 내용, 북한 관련 내용 좀 잠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북한군 수십 명이 또 군사분계선 침범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9일에 이어서 또 그런 건데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계속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데 네.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관리가 잘 된다면. 예.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측면보다는 예. 단순한 실수로서 넘어왔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는 그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의도적인 대남 도발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 9일에 있었던 것처럼 이 MDL 근처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곡괭이를 들고 뭐 장비를 들고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군사분계선을 자칫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단순 침범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최근에 그 북한의 대남 전략과 맥락을 좀 같이 해서 볼 필요도 있는데 예. 잘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는 민족도 아니고 통일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화해를 이제 언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적대적인 두 교전 국가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다 이제 무력화된 상황에서 예. 아마 북은 계속 군사분계선 근처에 지뢰매설, 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전부 개활지로 전부 없애가지고 시야를 확보하고 그리고 과거에 철수했던 GP 같은 거 다시 복구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좀 단순한 침범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럼요. 예. 9.19 합의가 사실상 이제 파기된 이후에 이제 북한의 전방에서의 동향이 오늘 속보로 이제 계속 전해진 건데 지뢰매설하고 방벽 쌓고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그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뭐 일련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남과 북 모두가 다 단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북에서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무력화 선언을 진즉에 했고,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 국무회의라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그 조약에 대해서 폐기 선언을 했고, 결국은 이제 장군멍군 서로 똑같이 된 상황이고, 우리 남쪽에서 삐라를 북에 먼저 보내기 시작했고, 물론 뭐 민간이 했다라고 하지만 북 당국에서는 이것은 뭐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물 세례를 또 이렇게 퍼붓고 여기에서
군사분계선에 뭐 장벽도 쌓는다, 지뢰도 매설한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냉전 체제, 언제 다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이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더 치닫기 전에 빨리 어떤 액션을 우리 정부와 또 뭐 유엔 차원에서라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지금 속보 내용 보면은 작업 도중에 지뢰 폭발해갖고 사상자까지 많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지금 정확히 몇 명이고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소 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이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 인명의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작업들을 할 때 저런 사고들이 터져서 인명의 살상이 벌어지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걔들은 훨씬 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일련의 남북 관계 이 단절 상태의 그 어떤 그 일련의 시리즈로서 계속 집피 완료하고 지뢰 매설하고 도로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북한 그 MDL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와서 북한군이 기술한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북한군의 기술을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들의 노력들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 보면 지뢰 매설이 제일 중요하죠. 그 지뢰를 매설한다는 건 사실은 지뢰 매설 자체도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뢰가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합참에서 발표한 것처럼 만약에 그러한 불의의 사고로 지뢰가 폭발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북한은 뭐 우리와 달리 그것이 뭐 대외에 알려지거나 뭐 인권 상황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남북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그들의 애초의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긴장 상태로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군이 작업하다가 군사분계선을 잠시 넘어왔다, 우리가 경고사격하는 건 매뉴얼대로 한 게 당연히 맞습니다. 북이 신속히 다시 월북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종결되지만 만에 하나 경고사격에 대해서 북한이 맞사격이라도 한다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우리의 철저한 안보,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전방지역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북한 전문가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선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확실하고 주목도를 극대화할 시점과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당원들 모여가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친윤계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반윤계 지지든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당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불출마 선언하신 겁니까?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의료 대란이 시작됩니다. 총선 이후 여야의 당권 레이스 몸풀기는 일단 1인 대세론 속에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싸움이 대항마 몇 분이 꿈틀대고는 있는데 진짜 누가 나오게 될까요? 나경원 의원 나옵니까? 행보나 발언을 보면 나갈 생각을 접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나간다고 결심을 하려면 뭐 모든 정치인이 그렇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상당히 우리 당에서는 명망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와서 성과가 좋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까지 좀 더 철저하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보통 정치인들은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건가요?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나올 말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높다. 거의 나온다라는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뭐 어대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정당 발전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친윤, 친한 또 비윤, 비한 이런 분들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정당 내 민주주의가 더 확립된 활성화된 이런 정당이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 정치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특정 세력의 어떤 기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뭐 이런 언론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게서는 총선 패배를 좀 딛고 새롭게 여당답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덕담도 해주셨는데 친윤, 반윤 난 안 가리고 표를 모을 거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의 대항마가 되려면 사실상 친윤계 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선 가능성,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나이 연대라고 해서 총선 직후에 나경원과 이철규 연대설이 한번 나왔다가 그때 나경원 의원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난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될 당시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연판장 사태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 출마 결심한 이후에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납득이 되게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보면 친윤의 옹의하에 또 친윤의 지원하에 반한의 어떤 주자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 스스로도 본인의 스스로의 정치적인 입지에서 좀 모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가장 불만이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친윤이 어떤 후보를 옹립을 해서 반한으로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들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말 한동훈을 반대하고 싶으면 그리고 친윤으로 어떤 후보를 내세우고 싶으면 본인이 올라와야죠. 왜 남을 세워서 반한동훈 전선을 만들려고 합니까? 진짜 친윤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이 있어야 되겠다. 친윤이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그게 이철규 의원이든 아니면 뭐 과거에 장제원 의원이든 아니면 김기현 대표든 누구든 나와서 그동안 친윤이 뭘 잘못했느냐. 연판장 사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준석 징계한 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대통령 끝까지 옹의하겠습니다 하고 국민 앞에 당원 앞에 점수를 따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표를 받아봐야 되는 게 맞지. 친윤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뒤에 세력으로 남으면서 한동훈은 안 되니까 누구를 세우겠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나경원 의원이 깃발을 걸고 나오면 친윤계가 도와줄 건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친윤이라는 정치적인 그 부류가 아니라 주류의 권력을 놓기 싫어서 비주류로 전락하기 싫은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친윤이면 친윤답게 자기가 친윤의 깃발로 당원들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는 어차피 나경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한동훈이 대표되면 민주당은 땡큐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 정치 고수께서 쌈 붙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치열하게 한동훈, 나경원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친한이든 친윤이든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겁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세요. 친윤 하면서 앞으로 3년 넘은 그 권력의 일종의 단물을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러면서 미래 권력에 줄 서고 싶은 욕심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상대당 입장에서 볼 때 야 저렇게 그 하나의 대우로 뭉치면 셀 텐데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걱정스럽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전유물을 어떻게 더 나눠 먹을 것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향후 권력 재편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현직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줄서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설계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중대 결심했다고 어제 속보가 떠갖고 저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는데 불출마 선언이더라고요. 뭐 진짜 의정 갈등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오랜만에 나와서.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 전당대회도 나와가지고 또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어렵게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향후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의 세력 확보, 그다음에 길게 보면 3년 후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까지 생각한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 그다음에 성과를 보여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당대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어제 불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나와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한 승산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어대한 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 어대한에 대해서 그건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절실하게 전당대 출마를 고민했던 분이 가장 먼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안철수 대표만이라도 일단은 당내의 어대한 분위기를 감지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좀 예. 안타깝긴 합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대한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가 안철수 대표의 불출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은 한동훈과 비한동훈 그 주자 사이의 어떤 형성밖에는 남은 게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주말에 사이에 아마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등이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의 정확한 정치적 포지셔닝과 입지를 가지고 정말 생산적인 토론과 생산적인 경쟁 그래서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여기서 의원. 조금만 제가 얹어드리면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배신이요? 뭐 권력을 같이 만들고 정부 예. 운영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예. 실제 보면 완전 팽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국민의힘의 주류로 떠오른 한동훈 세력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여기도 못 가요. 결국 친윤 실패했고 그다음에 친한 실패할 거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은 대안은 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떳떳하지 않은 예. 좀 나쁘게 표현하면 비겁한 정치적 선택 아닌가. 지금 뭐 이런. 윤상현 의원하고 손잡는다 이런 얘기도 떠돌던데요. 뭐 그야말로 소문이고 예.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얼마만큼 이 파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파장이 거의 없을 예.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대한 분위기가 뭐 감지된다라는 그런 평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가운데 어대한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퍼뜨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내 뭐 의총을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제가 왕따가 아닌 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대한이라는 어차피 이거 아니야? 대세는 정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어대한 내가 왕따가 아닌데 당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 그거 퍼뜨리는 사람이 해당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송파병에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수행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 또 주민들을 만납니다. 들어보면 어대한 분위기는 일정 정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 보수 유권자들, 보수 국민층들의 기대가 지금은 어디로 갈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체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여요. 예. 그건 최근 여론조사 여러 가지 결과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마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 주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나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조정훈 의원이 이른바 총선 백서 TF 단장을 맡으면서 이 백서를 내는 과정에서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을 일정 정도 각을 세우는 예. 정치적인 논란이 몇 번 있었잖아요. 연락했는데 안 왔다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경고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좀 감정이 상하기도 한 측면이 있어서 예. 아마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입지상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마음이 편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아마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다음에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조정훈 의원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슨 어대한 분위기를 퍼뜨리면 해당 행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건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거 과정,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조정훈 의원 지역구. 예, 지금도 나오고 있네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 한동훈과 가장 가까운 듯한 친한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벌어졌는지 좀 의아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권력, 이곳에서부터 좀 가까이 있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인지 뭐 너무 비하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바뀐 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왜 나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다면 언제쯤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국민 앞에서 밝힐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취재진들이 요즘 연락을 많이 하나 봅니다. YTN 기자도 문자로 물어봤대요. 언제 나올 건가? 그랬더니 저희 이제 리포트에도 나온 내용인데, 즉답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띄운 헌법 84조 해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답장으로 보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집에 있건 어디에 있든 간에 전반적인 정치 뉴스는 깨알처럼 다 들여다보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러나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주말이 지나면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후보 등록에 결심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후보로서 전당대 출마는 뭐 결심이 확고히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 84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정직한 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국민의힘을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로 정권을 뺏기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반 이재명,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적극적인 투쟁, 이걸 좀 정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84조 논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84조가 대통령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어떤 전투력을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내가 함께 가면서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걸 같이 보여주는 것이어서 뭐 제 세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YTN 기자가 보낸 문자에 84조 이 기사를 보낸 것은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지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가 73%니까 내가 이걸 띄웠는데 여론이 이렇다, 이런 걸 좀 가시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여론조사를 보면 저 물론 이제 헌법학자들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만약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경우에도 국민 민심은 그래도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 압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당대표 출마의 결심과 의지를 좀 우회적으로 기자분께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명예훼손 사건, 어제 대법 판결이 나오자마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뭐 재판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글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출마 그 발표하기 전에 노선을 좀 나는 반 이재명으로 확실히 나가겠다, 이걸 보여주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요. 헌법 84조 언급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500만 원 뭐 확정된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 3법 현재 개정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되어서 추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 기존 언론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애완견 발언을 했던 것인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적어도 여당의 대표가 되려면 야당만 공격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인정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번에도
2조 심판론을 그렇게 떠들었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우리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표로 원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보다 더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동의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도 2조 심판론 혹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만 끌어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당장 당대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당대회 이제 날짜가 다 스케줄이 나왔던데요. 네. 이번에 저는 좀 보니까 당대표 기탁금 있잖아요.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특이한 게 45세 미만은 뭐 언론에선 반값 할인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50%나 깎아주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런 조치는 다 했습니다. 예.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탁금이라는 건 이제 최소한의 전당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후보들이 분담하는 의미에서 내는 건데 많이 내더라고요.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부담이 좀 클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그 기탁금의 그 기준을 상당히 낮춰줬죠.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의 기준도 9천만 원에서 상당히 낮춰놓은 상태고 최고위원 출마의 기탁금도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 더 흥행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대한 분위기가 일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출마를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흥행에 나설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이 이 기탁금이라는 이 문턱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생각 있으면 얼마든지 나와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45세 미만은 청년들, 우리 정당에서 청년은 45세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김재섭 나와라 이겁니까? 뭐 그런 의미도 간접적으로 담고 있죠. 그래서 뭐 물론 김재섭 의원이 기탁금 때문에 뭐 몇 천만 원 깎았다고 나오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동기부여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야 정당 모두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깎아주는 것은 뭐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45세 미만하면 김재섭 의원 정도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도 청문회에 나와라. 민주당의 요구 같은데 이거 정무위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열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일부 특위에는 업무 보고를 하고 있고 차관이 가서 직접 업무 보고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국토상임위인데요. 일반 상임위로는 출석 안 합니다. 정부위원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청문회라는 형태를 취하면 강제로 우리가 동행명령권까지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토위에서 다음 주에 전세 사기와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장관들 이렇게 그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할 건데 정무위에서도 뭐 정부위원들이 전혀 안 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무에 관련된 그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청문회 형태로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 극단적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 실제 그 국민의힘에서 정무위원장을 맡으면 국회에 와서 맡으면 이 청문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국민의힘에 등원을 해라라는 압박 수단과 더불어서 실제 안 오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것 같은데 어쨌든 서영교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것은 김건희 여사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힘당 측이 이 뭐라 그럴까요? 문제를 계속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국정조사이고 청문회 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청문회이고 국정조사 그리고 상임위인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청문회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가동을 할 수 있게 국힘당이 참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영부인 청문회 나와라 하는 건데 영부인이 지금까지 청문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식의 정치적인 대결 양상이 되면 사실은 정치는 실종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복귀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의석을 가졌다고 해도 예.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지금 국회 원구성이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원내 구성에 들어와서 참여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압박의 수단 속에서 이제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정무위가 권익위를 산하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예. 때문에 권익위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명품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청문회를 하면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또 채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사건이 커지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여야가 극한 대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도 저걸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는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출구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원내에 들어가지 예. 못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남아있는 7개 상임위원장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11개를 독식해버린 우리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정말 규탄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석이라도 타협을 통해서 원내 구성에는 합의하고 원내에 들어가서 저런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회가 열려서 국회가 활동을 하는 것이 집권 여당에 맞는 것이지 예. 집권 여당이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면 결국 집권 여당이 부담이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당도 이 원구성과 관련돼서는 좀 출구를 좀 합리적으로 좀 모색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좀 더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4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똑같은 일이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법률적 검토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처음 접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당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미 4년 전에 똑같은 절차가 또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때? 국회의 어떤 입법부의 어떤 그 권한 이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렇군요. 의장의 권한이거든요. 예. 강제 배정이라고 했지만 교섭단체에서 상임위 그 배치 요원들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의장이 임의로 그 상임위를 선정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의장한테 상임위 배정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그리고 국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4년 전에 우리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외교, 국방,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는 현재 다 여당 목소리 열어놓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얼른 국회로 들어오셔서 국민의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도대체 전략이 뭐냐 이런 비판도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7개를 줄 때 받아라 이런 말을 듣고 7개를 그냥 받는 건 모욕적인 거 아니냐 이런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아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하면 또 이 기간 동안은 또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또 홀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11개, 7개를 나눌 때 제일 문제가 된 게 법사위원장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운영이 가방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건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건 분명히 민주당이 그건 잘못한 겁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 내지는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것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묵어왔던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방식이었어요. 그걸 21대부터 안 했던 건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이 훨씬 더 독주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1개를 가져갔으면 7개 남은 것이라도 우리가 일단은 어떤 식의 민주당의 사과를 받아내든 민주당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고 지금 우리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이걸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되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우리의 서름과 우리가 소수 여당으로서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동정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집권 여당이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 딜레마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 일은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국민의힘이 어대한이라면 민주당은 요즘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얘기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최고위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대북송금 추가 기소 이후에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게 불법인 걸 아는데 바보냐, 이걸 왜 했겠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의 부지사로서의 행정행위는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범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놓고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화영 씨가 바보입니까? 이런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남북관계법으로 또 하나는 제3자 뇌물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북에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어떤 금전적 제공을 했는데 이것을 뇌물로 처벌하는 경우는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웃긴 일이기도 한데 그만큼 어이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하고 정부에서도 일했고 또 경기도 정무 부지사로 일했던 이화영이 바보냐. 이걸 통해서 이번 그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 되는 기소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적 대응 전략을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술자리 회유 주장까지 이어가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적극적으로 좀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송금 관련 특히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법 대응 전략은 꼬리자르기 전략이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진상, 김용, 최측근익은 맞지만 그들이 그런 줄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였고 대북송도 마찬가지죠. 이화영 부지사가 결재를 올렸는데 난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꼬리자르기 전략이었는데 이번 이 발언은 그게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화영 부지사까지도 검찰이 소설을 써서 창작을 해서 만들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저게 왜 바보입니까? 저 모르고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되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당시에 정말 스마트폰 비용은 500만 달러, 그다음에 방북 비용은 300만 달러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경기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수십억이 있어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경기도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저런 우회적인 불법 행위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는 몰라서 바보가 아니라 그걸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대북제재 상황에서 못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조폭 출신의 기업가를 데리고 지금 나중에 3년 6개월 받은 안부수도 3년 6개월 받고 9년 6개월 받은 게 뭡니까? 애국한 관리법 위반이에요. 특정범죄 경제처벌법에 의해서 애국한 관리법 위반. 뭐냐면 수십억의 돈을 현찰로 가져가서 심양에 가서 주고 평양 가서 준 거예요. 불법행위인 걸 알고 가서 가져간 거죠. 그걸 검찰이 단죄를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지금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조금 평정심을 잃지 않았나. 기존의 대응과 좀 다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번 1심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보면 진술이 번복된 안부수 전 아태엽 회장이라든지 또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증언은 다 채택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증언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 부분이 이제 채택이 되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화영의 주장은 그게 아닌데 이화영이 바보도 아닌데 왜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가 다 안 듣고 그 뭐 안부수 아티아 회장 같은 경우는 따님한테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쌍방으로 해서 제공했다. 그 시점부터 이제 증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쪽의 증언은 왜 다 채택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영역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복기왕 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볕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을 걸로 예상되면서 오늘 오전 폭염주의보는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는데요. 오늘 서울에서도 낮 기온이 32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벌써부터 바깥에서는 후끈 달아오른 공기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맺히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렇게 물과 그늘이 있는 청계천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은 날로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에 또 한 차례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동안은 맑은 하늘에 땡볕이 더해져서 더위가 심하겠는데요. 이에 오늘 오전 남부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효됐고 내일 오전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곳곳에도 특보가 발효됩니다. 폭염특보 속에 오늘 곳곳에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2도 보이겠고요. 강릉과 광주, 대구 모두 34도까지 지속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오늘 전국에서 자외선과 오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서는 오존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짙어지겠는데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만큼 볕이 강한 한낮에는 되도록 오존이 생성되는 차도에서 떨어져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불볕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고요. 맑은 내륙과 달리 제주도에는 내일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장맛비는 우선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연일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에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대로 떨어졌던 수술장 가동률이 더 떨어져 환자는 괴롭지. 그 의사가 본인의 자신을 벗어나. 의사협회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총걸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정부가 주계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는 주제로 총걸기 대회를 엽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가두 행진과 발언 등을 통해 정부 의료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 4곳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첫날 관련 피해 신고가 4건이 접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45건 가운데 8건이 서울대병원 휴진에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차질 등으로 4건의 피해 신고서가 접수됐고 불편 상담 질의도 4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오늘 집단 휴진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가 개원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와 SNS 등을 통해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고발, 수사, 의뢰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 휴진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환자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오시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습니다. 의료계 총파업 소식에 가장 걱정이 큰 이들은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일 텐데요.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수십 년간 보살펴온 한 어머니는 난생 처음 삭발까지 하며 의사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정혜 씨는 2달 전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딸 하은 씨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폐렴으로 인한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뒤에야 진료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안 계셔, 아프면 죽어, 우리 아프지 마, 이렇게만 이제 저도 마음 가볍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열이 39도 오르면서 이제 병원 응급실을 와가지고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죠. 김 씨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자 의사협회에 간곡한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최근에는 삭발까지 강행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가장 걱정된다며 삭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은이를 보낼 땐 보내더라도 치료를 못 받다 보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하은이 엄마로서 하은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그 존재는 그래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엄마로서 들어가더라고요. 이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건 없이 만나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면서도 의사는 반드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환자는 의사 편도 없고 정부 편도 없어요. 잘 해결되기만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치료받기만 원할 뿐이에요. 조건 없이 의사 선생님들 환자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거예요. 정부가 중증 응급 환자 진료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중증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에 더해서 집단 휴진 사태까지 번지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촉구하는 환자 단체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4개월 동안 의협하고 대화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희망 고문 상태예요. 법률 검토라던가 정책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인들 원하시는 총선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지금 아파서 쓰러지는 환자분들 그리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들을 좀 여야 상관없이 내주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명에서 30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습니다. 합참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지난 4월 이후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올해 1월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원을 완료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과 북한 주민의 귀순을 차단하는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DMZ 내 작업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을 하던 2000년 이후 24년 만인데요. 북한은 대대적인 환영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전용기에서 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영접합니다. 옛 소련과 러시아 지도자가 북한 땅을 밟은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방북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푸틴의 이번 답방에 앞서 양측은 올해만 고위급 교류를 18차례 진행하며 경제, 군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푸틴의 방북은 러시아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향후 북러 군사협력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은 특별 경비 주간을 선포하고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를 정리한 정황이 포착됐고 과거 외국 정상들이 묵었던 백화원, 금수산 영빈관을 단장 중인 모습도 위성사진에 담겼습니다. 김일성 광장에는 무대로 추정되는 구조물들이 설치돼 공연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은 성대한 환영 행사를 통해 북러 관계 우위를 과시하고 공항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며 최고 수준으로 예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때처럼 두 정상이 공항에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며 카 퍼레이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숙소는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방북 때 묵었던 금수산 영빈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만남에서 우위를 과시하는 걸 넘어서 서로 필요한 군사와 경제 부분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기간 공개된 금수산 영빈관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숙소로 사용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명칭으로 미뤄 평양 금수산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푸틴 대통령도 이곳에 묵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우리 대통령은 평양의 외국 귀빈 전용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이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공항과 금수산 태양궁전, 노동당 청사 등 가는 곳마다 함께하며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조중 친선 환영합니다의 환호가 울려 퍼지는 연도는 중국 인민에 대한 우위의 정과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환대가 이어질 전망인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군사협력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북한이 대규모 지원에 나서면서 결국 24년 만에 재방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과 핵개발 기술 등을 제공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등 군사협력을 심화시키는 조치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90% 이상 중국에 집중됐던 무역 의존도를 러시아로 넓히면서 경제난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년 만에 방북에서 보듯 그동안 서먹서먹한 사이였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동맹에 버금가는 관계로 발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오늘 한중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북러 정상회담에 맞서 한중이 견제에 나서는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개최된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 국방당국에서는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장바오친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 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양국이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GPS 교란 공격 등의 긴장고조 상황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인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중국이 갖고 있는 인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 밀착과 북한의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중국과의 입장차로 안보 문제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공동 메시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에 방북을 하며 이 북러 밀착은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 등 관련된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합참 발표에 따르면요,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 후에 다시 북한 쪽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9일 만에 다시 침범을 한 거죠? 네, 저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그러니까 수십 명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이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연말 연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의 관계를 이제 교정국 관계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 이상 통일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정국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들, 특히 3월부터 김정은이 보여준 행동들은 아주 명확하게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현지 지도, 그 관련된 부대를 쭉 돌고 있고요.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군의 움직임도 보면 거기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일단은 지뢰 매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핵심 지역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지뢰를 매설하려면 일단 나무들, 숲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한 후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숲이 우거진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군사 분계선 MDL이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혹시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보다는 훨씬 더 자주 이런 모습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북한 올해부터 그 대전차 관련해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을 계속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옆에다가 큰 장벽을 세운다든지 큰 전차가 내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위쪽에 좀 낮은 구조물로
위 공간에다 만들어서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왜 계속 만드는 겁니까? 그 방벽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네. 그 대전차 우리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측 한국에 있는 전차의 방어용 그런 방벽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남한을 교정국 관계로 선포를 했고 이제 더 이상 통일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네. 장벽을 쌓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그 판단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방벽을 이전에 북한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닌데 지금 하는 작업의 분량과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면은 이전보다는 좀 대규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우리가 추세를 봐야긴 했습니다만 김정은의 발언과 더불어서 그 가능성도 좀 있다. 다 물론 이 군사분계선을 다 장벽으로 할 수는 없죠. 대신에 일정 지역 특히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만한 그런 지역에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이 남북 관계의 확실한 단절의 모습.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북 간의 철도 지역의 철도를 다 제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이고 남북 간의 핵심적인 도로 부분도 그 도로를 다 막고 거기에 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네.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북한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볼 그럴 또 여지도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후에 GP를 이제 복원을 하고 지뢰를 계속 매설하고 있다 그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측에 발각이 되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었죠. 네. 이번에도 아까 말씀한 20여 명 내려온 것도 지뢰 매설 작업 중에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일종의 북한이 나름대로 이 한국과의 교정국 관계를 선포해서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지뢰를 매설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남침 통로를 제외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반격을 하고 올라갈 때 거기에 대한 방어 조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여름철 또 장마철이 오는데 과연 네. 북한 지뢰가 이렇게 대규모로 매설이 되다 보면 잘못해서 이게 우리 남측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긴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북한에서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군사 분계선에서 뭐 이런 종류의 도발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아직 뭐 직접적인 충돌은 없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일부 효력 정지를 얘기를 했고 나서 바로 김정은이 직접 무력화,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했고요. 네. 얼마 전에 다시금 북한이 오염풍선을 보내왔을 때 우리가 효력 정지를 일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모습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미 그러면 작년 11월에 9.19 군사합의 자체를 무효화를 선언을 한 이후에 그때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NLL, 북방 한계에서 이남으로 즉각적인 포사격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6개월 이상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형식의 고강도 도발은 보이지 않고 네. 우리가 봤던 오염 풍선이라든지 아니면 GPS 교란 같은 일종의 회색 지대의 저강도 도발이죠. 그것은 북한이 의도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한미가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북방 한계에서 서북 5도에서 해안 쪽으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자신들의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런 판단도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의 지뢰 매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관련해 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쪽 사상자는 없고 다 북한 쪽에 북한 군인 쪽에 사상자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무리해서 매설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결국 김정은의 지시고 남북 관계를 교정국 관계로 선포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조치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MDL에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을 나타나고 있죠. 북한 체제의 뭐 이른바 수령이라고 불리는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그것은 어떤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된다. 이른바 1호 명령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북한 군인들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이 목표했고 계획했던 것들은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사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뭐 DMZ 또는 군사분계선 또는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런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비가 왔을 때 또 지뢰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이 뒤집히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북한에서 물론 당연히 우리 MDL 공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오는 것은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지만 그 이북에서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 우리가 뭐 문제 제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거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질의 유실의 가능성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특히 우리가 2015년 기억하시겠지만 좀 사례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북한이 MDL 이북에 자신 쪽이 아니라 내려와서 우리를 사실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로 거기에 매설을 한 거기 때문에 사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을 합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방북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방북 자체가 김정은한테 주는 큰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조심스럽게 제가 좀 예측을 현재 상황에서 하자면은 아마 내실이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경제 공동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질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바로 그 선언 이후에 자신들의 공개적인 담화를 통해서 그거 논의 자체를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중 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그런 문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안보, 경제 안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틴의 방북 그리고 이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가 지난해보다 6일 빠른 내일 제주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륙은 장맛비 대신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인데 폭염특보가 더 확대한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내일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마와 폭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내일 제주도에 첫 번째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기상청은 조금 전 오전 11시에 수시 브리핑을 열고 내일 밤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한 가운데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정세전선상에서 발달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주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올여름 장마는 지난해보다는 6일 빠르지만 예년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일 시작하는 장맛비는 우선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제주도에는 주말쯤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남부 등 내륙의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주말쯤 시작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내륙은 폭염이 더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서울은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륙은 당분간 장맛비 대신 더위가 심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폭염특보를 전국 곳곳으로 확대 발표했는데요. 서울을 제외하고 충청과 경기 북부, 영서지방까지 확대했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틀 이상 한낮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크게 오를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울은 폭염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32도, 내일은 35도까지 치솟는 등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중부 내륙의 더위가 이번 주까지 지속할 걸로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별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유, 역대급 재산 분할 규모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 어제 최 회장이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를 지적하자 이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걸 수정해서 대법원에서 반전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NC 상장까지를 구분해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최 회장 측이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할 때 1998년 당시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고 1,000원이라고 지적을 하자 법원이 경정 결정으로 판결문을 수정하며 결과에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수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은 125배로 10배가 늘고 355배로 계산됐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10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최 회장이 100배 왜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오류 수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주식 가치 상승은 항소심 판결 논거의 일부라며 결론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관건은 결혼부터 최 선대 회장의 별세까지의 기간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증식 기여 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은 100원이냐 1,000원이냐 이 자체보다는요. 결국 결혼 이후에 만약에 선대 회장의 별세 이전에 SK그룹의 주식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승의 가치에 있어가지고 이 상승의 가치 부분만큼을 노소영 관장 측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아마 이제 이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이 이번에 이 판단의 그 오류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상고를 결정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힌 최태원 회장. 이번 경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실 성태훈 정책실장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안을 밝힌 데 대해서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좀 더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의 구체안은 결정할 단계가 아니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 당국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성태훈 정책실장이 밝힌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론에 대해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 실장의 정책 방향은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에서 종부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30%로 인하 등 성 실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세부 내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정책 당국의 저희가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종부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7월 중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저희가 한번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체적 공감대와 여론 수렴을 꼽은 건 2년째 유력한 세수 결선도 당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는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번이 10번째 추가 인하 조치입니다. 휘발유는 현재의 25%에서 20%로, 경유와 LPG 부탄은 37%에서 30%로 인하율은 축소됩니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은 하지만 또 최근에 국내 유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서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려는 서울시 움직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효율성 분야가 대폭 상승했지만 정부 효율성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올해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67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했습니다. 각종 통계와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부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0위로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하면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22위를 기록한 이래 10여 년 만에 도약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 클럽 가운데서는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4대 분야별로 보면 생산성 증가와 경영 관행 등을 평가한 기업 효율성 부문이 23위로 10계단 뛰면서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인프라 부문도 11위로 5계단 올라섰습니다. 인프라 가운데 특히 인구 대비 R&D 인력에서 1위, 특허에서 4위를 차지한 과학 인프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과 부문은 16위로 2계단 떨어졌습니다. 여행 수지 등 민간 서비스 수지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4대 부문 가운데 정부 효율성 분야가 39위로 1계단 더 하락하며 순위가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 효율성을 가늠하는 세부 항목 가운데 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조세 정책 부분이 34위로 8계단 떨어졌고 기업 여건은 6계단 상승했는데도 47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67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의 국가 경쟁력이 3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거래가 3월과 비교해서 줄어든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만 증가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 4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 거래가 9만 4,500여 건으로 3월보다 3.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금액도 3월과 비교해서 4.1% 감소한 30조 2,426억 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 2.9%, 거래 금액은 6% 오른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서울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4월과 비교했을 때 0.05% 내려가면서 지난 2022년 9월 이후 21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월과 5월 2달 연속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 연립주택도 지난 5월에 0.03%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네,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관광객 3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도 3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등 펄펄 끓는 더위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허약볕이 내리쬐는 오솔길을 관광객들이 걷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한적한 해변을 찾아 멀리까지 걷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More off-road, less populated areas. We prefer this than busy beaches that are too easily accessed by foreigners. We want it all to ourselves. 바로 맞은편의 한적한 작은 섬에선 50대 미국인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섭씨 40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에서 관광객이 숨진 건 일주일 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Θεωρούν ότι αν είναι γυμνασμένοι, αν δεν παίρνουν φάρμακα, αν δεν έχουν κάποιο νόσημα, ότι μπορούν να ξεπεράσουν τα ωριά τους. Πολλές φορές δοκιμάζουν τα ωριά τους. 보건당국은 밝은색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반드시 물을 갖고 다니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달 초순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피닉스에서는 동물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에 지친 동물들에게 쉴 새 없이 물을 뿌려주고 육식동물에겐 피로 만든 얼음 과자를 나눠줍니다. 북위 43도에 위치한 토론토도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었습니다. I have also heard about Canada that it is very cold, but I think it is not true. This time I came here in February and there was not so cold, no snow. 또 인도에서는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는 폭염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불볕더위가 심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날씨가 더 덥다고요? 네, 불볕더위가 점점 더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1도 정도로 어제 최고 기온을 이미 넘어섰고요. 땡볕 아래에서는 정말 피부가 따가운 느낌이 듭니다. 이곳 청계천을 지나는 시민들도 대부분 양산을 쓰고 있거나 이렇게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위가 심해지면서 폭염주의보도 확대 발령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해서 남부 12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추가로 발효가 됐고요. 또 내일은 경기 북부와 춘천, 또 강원 등 중부 내륙 곳곳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일 때 발령이 되는데요. 오늘 바깥 활동하실 때는 물, 그늘, 그리고 휴식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내륙 곳곳에 확대된 가운데 오늘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땡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조금 더 오르겠고요. 곳곳에서는 강릉과 광주, 대구 34도 등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강한 햇볕에 자외선과 오존이 비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치솟겠는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한낮에는 오존이 생성되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맑은 내륙과 달리 제주도에는 내일부터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맛비는 우선 금요일이면 잦아들겠지만 주말부터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연일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을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